친정엄마가 시집간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지 같은 시댁에 시집 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봉투를 꺼냈죠. 그 안에서 피눈물 날 서류가 쏟아집니다. 그건 친정 식구들이 사는 집의 등본이었죠. 집주인 이름엔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집 오늘부로 며느리한테 넘겼다. 조용한 부자의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새 집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것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닌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집안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서연 씨의 안색부터 품평하며 시댁의 수준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전세대 출금을 갚느라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는 엄마의 말에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낸 것에 대한 히스테리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집안을 훑어보는 엄마의 눈빛은 마치 하자 있는 물건을 검사하는 점령군처럼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3년 전 결혼 당시에도 시댁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불만을 표출했던 엄마의 아나무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딸의 모습이 자존심 상한다며 내뱉는 한숨 섞인 독설들은 서연 씨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죠. 서연 씨는 타들어가는 속을 감추며 묵묵히 손님 맞을 준비를 했지만 이미 집안의 공기는 축하라는 이름의 가식조차 유지하기 힘들 만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이 노골적인 권력차별은 오늘 이 집들이 자리의 비극적인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친정오빠의 무례함은 엄마보다 한술 더 뜨는 수준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소박한 가구들을 보며 보란듯이 코웃음을 치던 오빠는 돈 없는 집안에 들어가면 몸뚱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순리라며 서연 씨를 조롱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뻔한 과일 상자 하나 들고 와서 온갖 생색은 다 낼 게 뻔하다며 낄낄거리는 오빠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죠. 서연 씨는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견디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서연 씨의 시댁은 이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으로 낙인 찍혀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조용한 침묵 속에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 거주하며 늘 해진 옷을 입고 시장 국밥을 즐기던 시부모님의 모습은 친정 식구들에게는 그저 품이 없고 궁상맞은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오직 겉모습과 통장의 숫자로만 판단하는 친정 식구들에게 시댁은 손가락질의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연 씨는 문득 결혼 초에 겪었던 기묘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발을 동동 구르던 자신에게 시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믿기 힘든 여유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낡은 서류 가방에서 평범한 월급쟁이는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 거대한 현금 뭉치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모자라면 언제든 말하라던 그 덤덤한 목소리와 자식들 고개 숙이게 만들지 않겠다며 인자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표정. 친정 식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낡은 빌라의 노부부에게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묘한 품격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때 느꼈던 그 전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목격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집들이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친정오빠는 보란듯이 고가의 양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귀한 술이라며 남편의 자존심을 대놓고 짓밟는 오빠의 행동에 서연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친정 식구들은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죠.
바로 그때 시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소매가 해진 낡은 곤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정 식구들의 눈빛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정 오빠는 시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보며 중고시장에서 사온 빈티지냐며 낄낄거리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엄마 또한 노인들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자식들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아 보이는 점퍼가 사실은 해외 유수의 명품 브랜드에서 시아버지의 체형에 맞춰 단 한 벌만 제작한 초고가의 맞춤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시당하는 것이 익숙한 듯 허허 웃는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개미들의 재롱을 지켜보는 듯한 묘한 유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시아버지는 무릎 옆에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셨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 준비했다는 소박한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오빠는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 선물을 하느냐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고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거실을 가득 메웠던 친정 식구들의 조롱 섞인 소음은 마치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그 주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친정 오빠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등본에 적힌 건물들은 바로 오빠가 현재 운영 중인 상가와 친정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로 눈앞의 사돈어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시아버지는 담담한 어조로 이 동네 건물들을 오늘부로 며느리 명의로 일부 정리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티내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조용히 있었을 뿐 돈이 문제인 집안은 아니었다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자신이 매달 임대료를 상납하던 진짜 건물주가 바로 자신이 무시하던 사돈이었다는 사실에 오빠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친정 식구들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본인은 무시당해도 상관없지만 내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친정엄마의 손에 들린 찻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다음날 아침, 서연 씨의 휴대폰은 비명에 가까운 알림음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시댁을 가난한 집구석이라며 비하하던 친정 식구들의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급변해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 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하대하던 친정 오빠는 이제 감히 전화를 걸지도 못한 채 비굴함이 가득 담긴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가 건물의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동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오빠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의 낡은 점퍼를 보며 중고시장에서 주워온 것이냐며 낄낄대던 그 오만함은 단 하룻밤 만에 비굴한 아첨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쏟아지는 연락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통장의 숫자로만 계급을 나누던 친정 식구들의 민낯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서연 씨는 그들의 연락을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용히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가장 먼저 시부모님이 계신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다시 본 그곳은 더 이상 궁상맞은 집이 아닌 거인의 은신처처럼 고요하고 위험있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해진 옷을 입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낡은 선풍기 바람을 쐬며 나무를 다듬고 계셨죠. 그분들에게 부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지켜내는 방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서연 씨는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손을 돕는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혹여 서연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그 눈빛에는 친정 엄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시아버지는 흙 묻은 손을 씻으며 서연 씨에게 낡은 보리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었다는 엄중한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곧바로 친정오빠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 건물의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빠는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임대료 연체는 기본이고 건물 관리 규정조차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영업을 해왔더군요. 서연 씨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이 건물은 동생의 시댁을 등쳐먹을 수 있는 만만한 놀이터에 불과했던 것이죠. 서연 씨는 주저없이 펜을 들어 법적 원칙에 따른 단호한 조치들을 하나씩 확정해 나갔습니다. 며칠 뒤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친정 오빠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오빠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이미 증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차분하게 인터폰을 통해 보안업체와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제는 오빠의 고함이 서연 씨의 마음을 흔드는 화살이 되지 못했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오열 섞인 원망들은 그저 소음처럼 공중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까지 가세하여 서연 씨의 집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키워준 공을 들먹이며 어떻게 오빠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 있느냐는 비아냥은 서연 씨가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들어왔던 모욕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천박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거실 커튼을 닫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받아온 무시와 멸시의 기록들이 낡은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친정 식구들이 사돈댁을 향해 뱉었던 입에 담지 못할 조롱들이 핏빛 상처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시아버지가 추진하던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친정 부모님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거주하던 오래된 아파트였죠. 재건축이 시작되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는 소식에 친정엄마는 뒷목을 잡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아파트가 사실은 시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서연 씨를 조용히 서재로 불러 지난 40년간 비밀리에 기록해온 낡은 장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 키워낸 수많은 인재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현재 정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시아버지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르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그 방대한 인적 자산과 재단을 며느리인 서연 씨에게 전부 맡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상속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전수였습니다. 서연 씨는 시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진정한 부자가 가져야 할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반면 친정 식구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서연 씨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죠. 오빠는 상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술에 취해 시댁 빌라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추태까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친정이라는 이름의 환부는 깨끗하게 도려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댁 빌라 주변으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연 씨의 친정 오빠였죠. 그의 손에는 시커먼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귀영화가 동생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오빠는 모든 것의 시작인 이 빌라를 태워버리겠다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 주변의 어두운 구석마다 시아버지가 배치한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빠가 휘발유 뚜껑을 여는 순간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오며 그의 시야를 마비시켰습니다. 당황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오빠의 머리 위로 서연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시아버지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낡은 점퍼 차림으로 겁에 질린 사돈 총각을 내려다보셨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그 천박함에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이 조용히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빠의 절규는 수갑 채워지는 소리에 묻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을 찾은 친정엄마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살려내라며 경찰서 로비에서 대성통곡을 해봤지만 이미 방화미수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오빠에게 관용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제발 합의만 해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주는 비겁한 행위는 시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서연 씨는 곧바로 친정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그 어떤 법적 저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 줄 알았던 엄마는 이제 당장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빗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오빠의 사고 소식까지 겹치자 친정엄마의 얼굴은 예전에 서연 씨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그 기세등등함은 간데없이 주름진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버님은 식사 도중 자신이 왜 그토록 불을 감추고 살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본성을 타락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졌기에 그 도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서연 씨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동경해왔던 화려한 삶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재단 설립을 앞두고 서연 씨는 시아버지가 키워낸 수많은 인재 중 한 명인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를 은인이라 부르며 서연 씨의 재단 운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준비를 마친 강력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반면 감옥에 갇힌 오빠에게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빠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연 씨를 찾아와 조용히 서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내와 아들의 잘못을 묵인해온 자신을 탓하며 서연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과 속에도 결국 오빠의 선처를 바라는 비겁한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서연 씨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빠에게 시댁의 낡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외면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이제라도 직시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던 아빠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사돈댁을 향해 얼마나 추악한 언행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서연 씨 혼자 얼마나 외롭게 견뎌왔는지가 문장마다 피눈물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서연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친정이라는 울타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서연 씨는 시아버지의 장부 속에 적힌 인물들을 하나씩 찾아가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아버지 덕분에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고, 어떤 이는 학비를 지원받아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 씨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불안 통장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남긴 따뜻한 흔적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은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도 말이죠. 드디어 서연 재단의 창립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시아버지가 후원하던 작은 보육원의 정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네로라 하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 씨는 시아버지의 낡은 점퍼에 담긴 진짜 의미를 연설하며 새로운 부의 기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초췌한 모습의 친정엄마가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재단 설립 첫날의 활기찬 공기를 가르고 서연 씨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본행이의 이름조차 없는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시아버지가 사업을 일구던 시절의 빛바랜 사진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 시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곁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거대한 부와 침묵 뒤에는 차마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아픈 과거의 파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봉투 밑바닥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시아버지가 누리는 그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서늘한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조용히 시아버지가 계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결백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신 아버님이었기에
이러한 익명의 흔들기는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서연 씨가 내민 사진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동업자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사진 속 남성은 시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초기 사업을 함께 일구었던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고, 시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구제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가슴 아픈 비화가 이어졌습니다. 쪽지를 보낸 이는 바로 그 동업자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왜곡된 일기장만을 믿고 평생 시아버지를 증오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것입니다. 서연 씨는 인간의 오해가 한 가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는지 목격하며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협박범의 정체를 파악한 서연 씨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시아버지가 보관해온 당시의 모든 회계장부와 증거 서류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가 저지른 횡령과 과오를 침묵으로 덮어주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서연 씨는 이제 아버님의 그 깊은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인 덮어줌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법적 서류를 정리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익명의 협박범을 재단 사무실로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남자는 서연 씨를 향해 온갖 독설을 쏟아내며 시아버지의 위선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죠.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수십 권의 낡은 장부와 통장 사본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남자의 아버지가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과 시아버지가 남모르게 남자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었던 이체 내역들이 핏빛 진실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하던 남자의 손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증오해온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은 남자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죠. 서연 씨는 남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친구의 명예였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하신다는 아버님의 진심을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남자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뒤 서연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묵묵히 견뎌온 거인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별장을 찾아온 서연 씨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그 차 한 잔에는 수십 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아버님의 그 고귀한 정신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친정엄마는 감옥에 있는 오빠의 영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아끼던 보석들을 전당포에 넘겨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간데없고 이제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만이 남았죠.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서연 씨의 재산을 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돈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추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단 한 번의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서연 씨는 시아버지의 장부를 바탕으로 과거 시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재단의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서연 씨의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시작했죠. 이제 서연 씨는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여성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힘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무시했던 그 낡은 빌라와 해진 점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회차의 막이 내릴 무렵 서연 씨는 재단 건물의 옥상에 올라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 했지만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서연 씨에게 의문의 금고 번호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금고 속에는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닌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준비해온 마지막 선물이 잠들어 있다고 하셨죠. 서연 씨가 금고 앞에 서서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서연 씨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현금 뭉치도 반짝이는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관리된 듯한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다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바로 서연 씨의 친정아버지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막대한 횡령 사건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전적 피해를 조용히 떠안으며 친정아버지를 감옥행으로부터 구해낸 장본인이 바로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편지 속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서연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서연 씨가 알게 되어 상처받을까봐 평생을 함구해왔다는 아버님의 그 깊은 배려심 앞에 서연 씨는 오열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던 시댁은 사실 친정 가문의 멸망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배은망덕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친정의 위선은 추악하고도 처참했습니다. 서연 씨는 곧장 친정 부모님이 머물고 있는 비좁은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서 쫓겨나 초췌해진 모습의 부모님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며 비굴하게 매달렸죠. 하지만 서연 씨는 아무런 말 없이 시아버지의 금고에서 가져온 횡령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친정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사색이 되었고 옆에서 돈 봉투를 기대하던 엄마 또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돈이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친정 아빠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평생을 숨겨온 죄책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런 아빠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은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위와 사돈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딸의 인생까지 망치려 했던 부모의 그 뒤틀린 욕망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죠. 서연 씨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여전히 서연 씨의 옷자락을 붙들며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뻔뻔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평생 시부모님께 속죄하며 살 것을 명령했죠.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시댁 근처에 나타나거나 허튼 소리를 퍼뜨린다면 그 즉시 이 서류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선포와 함께였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시부모님이 계신 낡은 빌라로 돌아가 아버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을 무시했던 친정의 죄를 대신 사죄하며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말없이 다독여 주셨습니다. 서연아, 그 짐을 너에게 넘겨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도 모든 진실을 알고 당당하게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님의 그 평온한 목소리는 서연 씨의 찢겨진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오빠에게도 진실이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덮어준 사람이 자신이 불을 지르려 했던 사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유치장 바닥에 머리를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뒤늦게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오빠는 이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공포보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고결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비참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서연 씨는 재단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단순한 인재 육성을 넘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진정한 인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실천해온 그 침묵의 선행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서연 씨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건물주가 아닌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낡은 점퍼를 입고 환하게 웃으시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재단 창립 1주년 기념행사는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수목원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가 키워낸 수많은 인재들과 서연 씨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서연 씨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성장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려준 거대한 나무 같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연설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는 숲 전체를 가득 메울 만큼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념행사가 끝날 무렵 수목원 입구에 초췌한 차림의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연 씨의 친정 부모였죠. 그들은 차마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멀리서 단상 위에 선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들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도시락 2개를 챙겨 비서에게 전하며 멀리서 온 손님들이니 배불리 먹여보내라는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서연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진정한 복수는 파멸이 아닌 압도적인 고결함으로 상대의 존재를 지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경영인이자 재단 이사장으로 우뚝 서 있었죠. 그녀의 집무실 한편에는 이제는 낡아해진 시아버지의 그 곤색 점퍼가 소중하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 씨에게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삶의 지표이자 부의 철학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이제 노안으로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임종 직전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유언장 대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부지 주소와 그곳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 땅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라며 절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숲과 학교로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님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거인의 시대가 저물고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그분의 평소 성품처럼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화환 대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천 명의 조문객이 보낸 손편지와 작은 꽃송이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상복을 입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빈소를 지켰고, 시아버지가 도왔던 보육원의 아이들은 목 놓아 울며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출소 후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친정오빠는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남몰래 장례식장 구석을 찾았습니다. 차마 빈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멀리서 시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무릎을 꿇고 통곡했죠. 자신이 불을 지르려 했던 그 집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을 살린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죄책감은 10년의 세월로도 씻기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를 부르는 대신 그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서연 씨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주소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시아버지가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거대한 녹색의 요새들이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지켜낸 그 땅들은 이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연 씨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그 땅들을 재단 명의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의 논리보다 생명의 논리를 선택한 서연 씨의 결단에 세상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치매 증세를 보이며 요양원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낡은 잡지를 뒤적이며 잡지에 실린 서연 씨의 사진을 가리켜 "우리 딸이야. 우리 사위는 건물주야" 라고 자랑하며 과거의 환상 속에서 살았죠. 서연 씨는 가끔 엄마를 찾아갔지만 엄마는 이제 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돈 좀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탐욕이 영혼을 갉아먹으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 민수 씨와 함께 시아버지가 사셨던 변두리의 그 낡은 빌라를 복원하여 거인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박물관으로 개관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전시물 대신 시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라디오, 해진 구두, 그리고 장부에 적힌 따뜻한 사연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진정한 불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평범한 모습 속에 가장 비범한 영혼이 깃들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날, 서연 씨는 재단 이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아버님이 일구었던 수목 원의 숲지기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벗어던지고 아버님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은 서연 씨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당당해 보였죠. 그녀는 이제 나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의 진짜 의미를 매일 아침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말이죠.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서연 씨는 수목원을 찾은 어린아이들에게 낡은 점퍼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시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미래의 빛이 일렁이고 있었죠. 서연 씨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목원의 숲속에는 시아버지가 심으셨던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솟아 거대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서연 씨의 나레이션이 녹을 지는 숲 사이로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진짜 부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보다 누군가의 눈물을 먼저 닦아준 사람입니다. 화면은 시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춥니다. 그곳에는 서연 씨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숲은 영원히 숨을 쉴 것입니다. 서연 씨가 숲길을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위로 시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하며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